문제 31번. 두께가 13cm, 면적이 10제곱미터인 벽이 있다. 벽 내부 온도는 200도씨이고 외부가 20도이다. 벽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열량이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이 벽의 두께가 13cm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의 열 전도율은 0.02 kcal per m hour도시. 벽의 안쪽, 고온 쪽의 온도가 200도씨. 빠져나가는데요. 벽의 다른 쪽, 차가운 쪽이 20도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전도, 대류, 복사든 어쨌든 간에 전달되는 열량 어떻게 구했어요? 열량은 양비온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양비, 비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전온 그렇게 구하죠. 면적, 열 전달률, 온도차 이렇게 하는데요. 전도일 때 전달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도율 나누기 두께 이렇게 구합니다. 면적은 똑같이 내려서 곱하고요. 온도차 똑같이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식을 다시 써봅니다. 면적 얼마? 10제곱미터. 전달률은 전도율일 때는 전도율 나누기 두께로 구하고 대류 열 전달일 때는 그냥 대류열 전달률 넣으면 됩니다. 전도율 0.02 나누기 두께 13cm가 메타 단위로 고쳐서 0.13m 곱하기 온도차 200도 빼기 20도. 계산기 누르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276.9 계산기 누르면은 276.92 kcal per hour 이렇게 나오겠죠. 32번. 보일러 본체나 수관 또 연관 등에 발생하는 블리스터라고 하는 현상을 옳게 설명한 거. 블리스터. 불어서 터졌다 그랬죠. 강판이나 또 재질이 속에 공기층이 들어가서 제조할 때 얇게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것은 라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재료 결함을 라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함이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엑스레이로 찍으면은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되는 것은 잘 잡히지 않아요. 엑스레이는 미세한 균열이 가 있거나 파여 있거나 이런 흠이 있거나 이런 것은 좀 잡히는데 넓게 공기층으로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검사하면 보일러인가 몰라도 엑스레이로 찍으면 공업용 방사선 투과로 찍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량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나몰라라 라미네이션이고 이러한 결함이 있는 재료로 제조를 했을 때 이게 서서히 열받으면 이 공기층이 서서히 부풀어서 불어서 터지는 것을 불어서 터진다. 블리스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라미네이션이 된 강판이 열에 의해서 혹처럼 부풀어 나오는 현상 이것을 블리스터 그렇게 부릅니다. 보일러 사고 원인은 제작상의 원인이 있고 취급자가 잘못한 원인인데요. 제작상의 원인은 재료가 나쁜 거, 구조가 불량한 거, 강도가 떨어지는 거, 또는 장치 설치를 제대로 안 한 거 등을 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라미네이션은 재료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일러 제작 시에 강판 내부의 공기층으로 인해서 마치 두 장으로 분리된 것처럼 된 재료의 결함. 블리스터는 라미네이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제작을 했을 때 그걸 가동을 하면은 가열에 의해서 공기층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거 이런 것을 블리스터라고 합니다. 33번 일반 보일러, 소용량 보일러 및 가스형 온수 보일러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보일러에서 온도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 온도계에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절탄기가 있는 경우는 절탄기 입출구, 공기예열기가 있는 경우도 공기예열기 입구출구, 보일러 본체에서 급수 들어오는 쪽에 급수 입구, 그 다음에 버너 입구 쪽에 급유 온도계, 그 다음에 과열기, 제열기가 있는 경우는 입구가 아니고 출구가 온도계 설치 위치가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보일러의 휴지 보존법 중에 단기 보존법이 속하는 거. 휴지 보존은
화장실에 휴지 보존한다는 게 아니고 쉴 휴자, 그칠 지자. 보일러를 쉰다. 나무목의 사람인 보일러를 정지하고 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휴지라고 합니다. 뭐 난방용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난방하지 않으니까 여름철에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쉬겠죠. 그런 걸 휴지라고 하고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보존을 합니다. 보존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조시켜서 보존하는 게 있고 그냥 물 채워서 보존하는 만수 보존이 있어요. 건조 보존은 물 다 빼고 하는 것이고 만수 보존은 물 채우는 방식이 있고 보존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존이 있고 단기 보존이 있어요. 장기 보존은 1개월 이상,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이고요. 단기는 1개월 이내인 경우이고요. 각각 단기도 건조 보존과 만수 보존으로 나누기도 하고 장기 보존은 건조 보존과 만수 보존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자, 그런데 건조 보존은 단기 보존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물 빼고 약한 물로 가열만 해서 나머지 잔여 습기를 그냥 배출만 하고 그대로 그냥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열 건조 그렇게 부르고요. 단순 가열 건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수는 그냥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물 채우는 거. 예, 단순 그냥 만수. 물만 채워 넣고 그냥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수 보존법이에요. 별다른 방법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존 방법 중에서는 건조는 뭐냐? 가열시켜서 미세한 습기도 배출한 다음에 보일러 빈 통 속에 본체 속에 흡습제를 넣는 거예요. 본체 속에다가 흡습제, 수분 흡수제를 넣는 거죠. 그 중에서 황실 생활 오염 6가지 종류 중에 황산, 실리카겔, 생석회, 활성 알루미나, 오산화인, 염화칼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생석회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생석회를 넣어서 밀폐시켜서 보존한다. 그래서 석회 밀폐 보존법 그렇게 부르고요. 또는 이런 흡습제를 넣는 게 아니고 산화 자체를 방지를 하는 조치를 취해요. 예를 들면은 과자 봉지 포장할 때 과자는 조금 들어있는데 과자 봉지는 빵빵하죠. 과자가 음식이 산화가 잘 되지 않도록 부패가 되지 않도록 질소가스를 잔뜩 집어넣는데요. 질소가스를 넣어가지고 봉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스 봉입법 또는 불활성가스를 갖다가 집어넣는 불활성가스 봉입법도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질소가스 봉입법, 질소가스를 넣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수 보존법은 pH를 12.0으로 가장 25도씨 상태에서 부식이 적게 일어나는 상태로 가성소다를 물에 풀어서 알칼리성을 맞춰서 보존한다. 그래서 소다를 풀어서 보존한다. 소다 만수 보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만수는 물 채운 것이고요. 건조는 물 안 채우는 거예요. 단기 보존법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 석회, 장기죠. 질소, 장기죠. 소다만수, 장기죠. 다 열거된 거죠. 단순하게 가열 건조하는 거 단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가열 건조법, 만수 보존은 그냥 보통 만수법 이렇게 구분합니다. 35번 문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고온 부식의 원인 물질로서 거리가 먼 것. 자, 원인 물질로서 거리가 먼 것. 답은 뭘까? 원인은 철은 아니고요. 철은 부식이 되는 대상이죠. 장치 자체가 부식이 되는 거죠. 이거 원인이 아니죠. 부식을 당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고온 부식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게 바나듐, 연료 중에 들어있는 거. 그 이외에도 황화합물 형태, 또는 알칼리성 염류 이런 것 등등이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나듐이 산화가 되어서 오산화 바나듐 V2O5가 되고요. 이 V2O5 오산화 바나듐이 아주 산성물질입니다. 그래서 탄소강, 강철의 금속 표면을 부식을 시킨대요. 나트륨 같은 경우가 물에 녹아있는 수용성 이런 경우는 뭐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데 가령 NaOH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냐? 수산화 나트륨이 가성수다예요. 알칼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염류, 소금기 이런 것 등등이 고온부식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상 원인이 아닌 거,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은 당하는 입장이죠. 재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온부식을 당하는 재질이죠. 36번, 보일러에서 수면계 기능시험을 해야 될 시기로서 가장 거리가 먼 거, 기능시험. 물이 수면계로 물 연결하는 관이 통하는지, 증기가 연결하는 관이 통하는지, 즉 연락관이 막힘이 없는지, 잘 소통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계 수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첫째, 보일러 가동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보일러 증기 압력이 오르기 시작할 때,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두 개의 수면계 수면이 서로 다르게, 수면기는 원래 두 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또 프라이밍, 포밍이 발생해서 거품이 막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깨끗하게 전부 다 분출 작업하고 새로운 급수를 했을 때는 수면기가 또 정상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 수면계를, 수면계 유리를 교체했을 때, 새 걸로 바꿨을 때 당연히 교체하면은 다시 정상인지 아닌지 기능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면계가 정상인 경우는 뭐냐? 수위의 변화에 대해서 수면계 수면이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이것은 수면계가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1번은 기능시험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자, 문제 37번. 열상 기자재 검사 및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급수장치를 필요로 하는 보일러에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주 펌프 세트하고 보조 펌프 세트를 반드시 갖춘 급수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특정 조건에 따라서 보조 펌프 세트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 펌프 세트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또는 경우인 거.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일반 증기 보일러, 그 다음에 가스용 보일러, 그 다음에 관유 보일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제일 면적 16제곱미터인 가스용 온수 보일러가 해당이 되고요. 그 이외에 어떤 경우냐, 보조 펌프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 증기 보일러는 12제곱미터 제일 면적, 그 다음에 가스용 온수 보일러는 14제곱미터, 그 다음에 관유 보일러는 1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생략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일 면적 10제곱미터다. 이게 보일러 그러면 증기 보일러를 뜻하고요. 그러면 보면은 12제곱미터 이하이니까 10제곱미터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용 온수 보일러가 8제곱미터이면은 가스용 온수는 뭐예요? 14제곱미터 이하면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8이면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16제곱미터인 가스용 보일러는, 온수 보일러는 14가 넘어가죠. 이러면은 생략이 절대 안 되죠. 이건 생략이 불가능하죠. 생략하면은 절대 안 되죠. 주펌프, 보조펌프 2세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유 보일러는 10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생략이 가능한데 50제곱미터짜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은 생략할 수가 없다. 자, 문제 38번. 다음 중 난방 부하로서 단위가 옳은 것. 난방에 필요한 열량이에요. 기본적으로 열량이니까 킬로칼로리가 나오고요. 또는 절대계 단위로는 킬로주울 나오겠죠. 그러면 필요한 열량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당으로 기준을 두죠. 1시간. 1시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난방부하는 난방에 필요한 열로서 시간당 열량을 표시한다. 자, 39번. 최고 사용 압력이 16kgm/cm인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수압시험 매 회차마다 출제확률 100%죠. 자, 최고 사용 압력. 기호를 P라고 해봅시다. 소압시험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이 0.43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0.43 메가파스칼 초과하면서 1.5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1.5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 0.43 메가파스칼 이하이면은 2배, 0.43에서 1.5면은 1.3배 한 다음에 플러스 0.3 메가파스칼, 1.5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는 1.5배입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이 최고 사용압력이 메가파스칼이 아닌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단위 환산해야죠. 1메가파스칼은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로 환산하면 몇 배냐? 10배로 환산이 돼요. 다른 말로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면 10분의 1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6kg per 제곱센티미터는 메가파스칼로 고치면은 10분의 1로 해야 되니까 1.6 메가파스칼에 해당되죠. 따라서 1.6이면은 1.5 메가파스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최고 사용압력의 1.5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16kg per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1.5배 하면은 8 더하면 24kg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되겠죠. (10배) 차이가 나니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에 배관이 관통하는 곳에 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콘크리트 벽을 배관이 이렇게 직접 관통하고 지나가면은요, 콘크리트 벽하고 접촉한 배관이 서로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배관 부식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배관보다 한 사이즈 큰 파이프를 씌우고요. 이것을 슬리브라고 합니다. 슬리브. 옷소매도 슬리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리브와 속에 관통하는 배관 사이에 절연체, 고무 등으로 감아서 또 전기가 통하지 않게, 전기적인 특성이 통하지 않도록. 원래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말하면 산화이고요. 산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를 뺏기는 반응을 말해요. 즉, 관에 있던 전자가 다른 쪽으로 뺏기는 거, 이동하는 걸 말하는데 그 이동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고무 같은 걸로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직접 콘크리트가 닿지 않도록 커다란 통으로 씌워서 이렇게 보호 관을 씌우는 거죠. 이 보호관. 이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슬리브예요. 이렇게 된 거죠. 슬리브를 씌우고 속에 배관이 관통하도록. 직접 접촉이 안 되도록. 그리고 배관을 용접할 때도 배관 용접할 부위, 끊어진 부분을 더 사이즈가 큰 관으로 씌워서 이 옆을 용접해서 배관을 떼우는 거, 연결하는 거, 이런 것을 슬리브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41번. 무기질 보온제 하나로 안산암, 현무암에 석회석을 섞어서 녹여서 용융해서 섬유 모양으로 분사해서 만들어낸 거, 이걸 암면이라고 합니다. 바위 암자죠. 바위로 면 제품을 만든 거예요. 암면, 현무암 등의 석회 등을 섞어서 1600도씨 이상으로 용융, 녹여서 솜사탕과 같은 원리로 원심 분리를 해서 섬유 형태로 가공한 것. 물리적인 성질이 유리섬유, 유리면과 거의 비슷하다. 성면을 대체하기 위한 물질로 개발된 것이다. 암면을 쓴다면 성면은 너무나 입자가 미세해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직접 들어가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되어 있어서 성면 사용 금지가 되어 있죠. 보온제 중에. 42번. 보일러수 처리에서 순환계통의 처리 방법 중에 용해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가? 보일러수 처리한다? 불순물 제거하는 거죠. 물속에 불순물.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용존 고형물. 고체 상태, 고체 형태의 물질인데 녹는 상태에 존재한다. 물속에 소금 녹듯이, 물속에 설탕 녹듯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스케일의 원인이 돼요.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일단은 끓여요. 증류. 그래서 증기가 나오는 걸 시켜서 증류수만 받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이온 필터로 그 특정한 이온만 부착을 시켜서 제거합니다. 그
그리고 약재를 첨가해요. 이온 성분만 침전이 되도록 한다거나 해서 슬러지로 만들어서 빼낸다거나, 그래서 약품 첨가 방법도 있어요. 보일러 통 안에, 본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 상태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침전을 시켜서 이온이 많이,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많이 포함된 경수를 침전시켜서 연수로 만들어주는 연화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수로 만들어주는. 자, 두 번째로는 용존 고형물이 아니라 녹지 않는 상태의 고형물은 물빛이 흐리게 나타나요. 그래서 현탁질 고형물이라고 하고요. 흙탕물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 포밍이 원인이 된다든지 거품이 일어난다, 또는 슬러지, 물때는 직접 아니지만 밑에 침전물의 원인이 돼요. 이런 것은 그냥 깔아앉히거나 침강 또는 필터로 걸러내요. 여과 또는 응집, 백방 같은 걸 풀어서 빨리 깔아앉도록, 덩어리 져서 얼른 깔아앉도록 해주는 응집, 이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용존가스. 가스가 물속에 녹아 있어요. 사이다처럼, 탄산음료처럼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고 물속에 탄산가스가 녹아 있어. 이런 건 뭐냐면 탈기법, 기폭법 이런 것 등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해 고용물, 용존 고용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거. 자, 물에 설탕 녹아 있어요. 필터로 걸르면 설탕만 이미 녹아버렸는데 설탕이 걸러집니까? 여과지로? 안 걸러지죠. 여과는 현탁질 고형물, 물에 녹지 않는 성분 걸러낼 때 쓰는 방법이죠. 43번입니다. 강관에 대한 용접 이용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 용접을 하면은 돌출 부위가 생기지 않아요. 깔끔하게 이어지고요. 환경 변화가 거의 없고 속에 유체가 흘러갈 때도 매끄럽게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접합부 강도가 강하고 접합부에 누수 염료가 없고 열팽창 신축이 되더라도 한 몸뚱아리예요. 이미 녹았다가 붙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유체의 압력 손실이 흘러갈 때 마찰 손실이 적고요. 그런데 용접할 때 녹았다가 식는 순간에 사람의 얼굴에 가령 화상을 입었다,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상처가 회복될 때 피부가 수축되죠. 당기죠. 그래서 녹았다가 느슨해졌다가 굳을 때 이게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가접을 한 채로 한번 살짝 용접하고 살짝 용접하고 똑같이 맞춘 채로 쭉 때우지 않으면은 계속 그냥 그대로 차례대로만 때우면은 녹았던 자리가 굳으면서 배관이 휘어요. 이렇게. 예. 열에 의해서 잔류 응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면서 용접을 해야 되겠죠. 잔류 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44번. 가동하는 보일러의 스케일과 부식물을 제거를 위해서 산세척, 주로 염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염산을 이용해서 물에 풀어서 스케일을 벗겨내는 작업을 보통 산세척 이렇게 말하는데, 순서로 올바른 거, 먼저 전처리, 슬러지 같은 거 또는 가볍게 그냥 벗어질 수 있는 거, 물때가 딱딱히 굳지 않은 거, 이런 건 전처리해서 벗겨내서 순환해서 씻어내고요. 수세, 물수자, 씻을세자. 그 다음에 염산으로 다시 한번 처리를 하고 스케일 딱딱한 것을 녹여낸 다음에 씻어내요. 다시 수세. 그리고 염산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중화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염산기가 남아있으면 산으로 인해서 보일러물이 산성을 띠고 있으면은 보일러 전체적으로 강철판이 녹아내리면서 부식이 일어나는 전면 부식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방청제를 사용해서 녹방지를 위한 방청제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중화방청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주로 염산을 이용합니다. 반드시 중화 처리해야 됩니다. 물로 씻어낸 다음에. 문제 45번. 방열기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주요 구조 부분은 금속재료나 그 밖의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는 적절한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엘리먼트 부분은 사용하는 온수나 증기 온도 및 압력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온수를 사용하는 것에는 보온을 위해서 엘리먼트 내에 공기를 빼는 구조가 있도록 해야 된다.
배관 접속 부위는 시공이 쉽고 점검이 용이해야 된다. 없도록이 아니고 있도록 해야 된다. 방열기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유체가 실내에 있는 공기하고 열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방열기 출구에는 공기배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자, 46번. 액체 상태의 열매체 보일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팽창 탱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열매체 보일러는 보일러 물이 들어있지 않고 물 대신에 다른 액체를 넣은 건데 결국에는 물만 안 들어있고 다른 액체를 넣는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팽창 탱크는 온수 보일러에서 팽창 탱크를 사용하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틀린 설명 보겠습니다. 1번. 액상 열매체 보일러 시스템에는 열매체 기름 이후에 액체 팽창을 흡수하기 위한 팽창 탱크가 필요합니다. 온수 보일러에 팽창 탱크 필요하듯이. 2번. 열매초의 팽창 탱크는 액면기와 압력계가 부착되어야 된다. 3번. 열매초의 팽창 탱크의 설치 장소는 통상적으로 열매초의 보일러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한다.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수 보일러 가장 높은 방열기 또는 배관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하도록 개방식 팽창 탱크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4번. 열매초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 팽창 탱크의 공간부에는 N2 질소가스를 봉입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답은 3번 낮은 위치가 아니고요. 높은 위치에 팽창 탱크를 설치해야 된다. 문제 47번. 포화 온도가 105도씨인 증기난방 방열기에서 상당 방열 면적. 상당 방열 면적은 상당 방열량을 뿜어내고 있는 방열기의 면적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증기 방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650kcal를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에 계속 뿜어내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열기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예요. 그런 경우에 시간당 발생하는 응축수량이 몇 킬로그램이 나오는가? 단 105도씨에서 증기의 증발 잠열은 액체가 증기로 될 때 빨아들인 열이기도 하지만 증기가 물로 될 때 버리는 열, 즉 응축 잠열도 똑같은 크기죠. 그러니까 105도씨에서 증기의 응축 잠열은 535.6kcal/kg입니다. 그러면 전체 방열기에서 즉 20제곱미터에서 전체적으로 1시간 동안 방출하는, 뱉어내는 열량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돼요? 20제곱미터 곱하기 면적 1제곱미터당 650kcal씩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열량을 얼마나 뿜어낼 때마다 535.6kcal씩 뿜어낼 때마다 응축수가 1kg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5.6 해서 나누면은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24.27. 설명 똑같고요. 면적의 방열량 나누기 증발잠열 535.6 계산기 누르면은 약 24.27 이렇게 됩니다. 48번. 강관제 루프형 신축이음은 고압에 견디고 고장이 적어서 고온 고압용 배관에 이용이 되는데 이 신축이음 곡률 반경은 관질은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뭐냐면은 루프형 신축이음은 열팽창 수축이 심한 곳에 팽창 수축으로 인해서 배관이 파손되거나 장치가 파손된 것을 막기 위해서 강관 도중을 끊고 이렇게 구부러진 배관을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곡률 반결한 게 뭐냐면은 이 구부러진 루프형 신축이음의 이 구부러진 부분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반지름 R이 이 관지름에 나눠봐서 몇 배가 되느냐? 반지름이 커야 돼요. 관경보다도 반지름이 완만하게 커서 완만하게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루프형 신축이음에는 이런 곡률 반경을 6배 이상으로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만하게 구부리라는 거죠.
자, 문제 49번. 보온재를 선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거. 보온재는 열을 차단해서 열의 흐름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 열량을 지켜주는 거죠.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안전 사용 온도 범위에 적합해야 된다. 물리적, 화학적으로 강도가 커야 된다. 열 전도율이 가능한 적어서 열 흐름이 차단돼야 된다. 그 다음에 흡수성이 크면은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크다는 건데요. 보통 보온재는 물기가 적셔져 있으면은 열 전도율이 증가합니다. 즉 보온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 이 말은 맞습니다. 현장에서 시공성도 용이해야 되고 가공도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수성은 작아야 되고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 또 이제 뭐 추가한다면은 가볍고 되도록이면 가벼운 게 좋아요. 배관 무게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가벼운 게 좋고 미세한 공기층이 많을수록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미세한 기공층이 많을 것,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50번.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거리가 먼 것. 수격작용은 워터 햄머라고도 하고요. 증기관 내에 고인 응축수가 응축수는 영어로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드레인이 고온 고압의 증기에 밀려서 배관의 굴곡부나 장치를 만나서 심하게 타격을 주는 것, 물로 인해서 망치로 때린 것과 같은 효과, 물숫자 때릴 격자, 수격작용, 순수한 한글로는 물망치 현상, 영어로는 워터 해머 현상인데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거리가 먼 것, 송기에 앞서서 관을 충분히 데운다. 송기 작업을 할 때 증기 밸브를 약간만 열어서 소량의 증기가 서서히 흘러가서 혹시나 소량의 응축수가 남아있으면 그 열기로 증발해서 고여있는 응축수가 안 생기도록. 두 번째, 송기할 때 주증기 밸브는 급히 열지 않고 천천히 연다. 다량의 증기가 확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서서히 연다. 그 다음에 증기관은 증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경사가 지도록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급할 때는 상향 구배이고요. 응축수가 식어서 되돌아올 때는 하향 구배. 그러면 상향 구배이면 응축수가 있더라도 사용처로 응축수가 몰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응축수가 내려오면은 그 부분에 중간에 트랩을 설치하면은 결국에는 쪽쪽 응축수만 분리가 되고 사용처에 공급될 때는 순수한 증기만 이렇게 공급이 되도록. 그 다음에 증기관의 드레인 응축수가 고이도록 중간을 낮게 배관한다. 일부러 낮게 배관해서 응축수가 고이도록 하는 건 아니죠. 고이도록 하면 안 되죠. 문제 51번. 배관 용접 작업을 할 때 안전사항 중 산소 용기는 일반적으로 몇 도 이하의 온도로 보관하느냐. 산소 용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스 용기는 거의 다 4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도 이하.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규에 나온 규정이죠. 안전관리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40도 이하로 용기 표면 온도가 40도 이하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가스 용기가 직접 직사광선을 쏘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늘에 보관하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문제 52번. 당관 중력 순환식 온수난방에서 배관은 주관을 앞 내림 기울기로 하여서 공기가 모두 어느 곳으로 빠지는가. 앞 내림은 이건 흐르는 방향으로 앞 올림이고요. 이 앞 내림, 이건 내림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공기가 고이기 쉬운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뭘 달아야 되느냐? 뭔 장치를 달아야 돼요? 공기를 빼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보일러 본체가 있어요. 송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열을 통과했습니다. 되돌아옵니다. 자, 이럴 때 팽창 탱크가 있어요. 팽창 탱크는 환수관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계속 순환이 되고 나면은 모든 공기가 팽창 탱크의 팽창관을 통해서 저절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온수 난방에서 온수가 순환하면서 결국에는 체류한 공기는
순환하는 도중에 팽창관을 통해서 팽창 탱크 쪽으로 빠지도록 배관을 하는 게 좋다. 문제 53번. 배관 지지 장치에서 명칭과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 파이프 슈는 슈가 신발이라는 소리예요. SHOE. 슈즈 그러면 복수형이고 슈는 한짝이죠. 신발 한쪽이죠. 자, 배관이 이렇게 혹시 입상관이 돼 있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게 하중이 전부 다 이쪽으로 쏠리겠죠. 따라서 배관의 겉을 이렇게 감싸고요.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받쳐놓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 들어간 부분 빼고 나머지 신발, 하이힐처럼 되어 있는 거죠. 신발에 씌워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파이프에 신발을 신겨놨다. 그래서 파이프 신발, 파이프 슈라고 하고요. 배관의 수평부 또는 곡관부 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지드 서포트. 리지드란 것은 넓은 판을 이야기하고요. 서포트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건데 배관이 여러 개 얹어져 있을 때 넓은 판 위에다가 배관을 얹어서 배관의 하중을 밑바탕에서 밑쪽에서 떠받쳐서 지지해 주는 거. 그리고 이 넓은 판을 리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빔 등으로 만든 지지대, 리지드 서포트라고 볼 수가 있죠. 4번에 행거. 배관의 중량을 위에서 달아서 천정 쪽에 설치된 배관인데 이걸 달아가지고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매달아 주는 거. 이게 행거라고 볼 수 있죠. 롤러 서포트는 바닥에 설치하는데 이런 롤러 모양의 지지대가 있고요. 이건 회전이 됩니다. 롤러는. 그 위에 배관을 얹어놔서 배관 높이는 유지하되 배관이 팽창 수축을 하면 이동은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방진을 위해서 변이가 적은 것, 방진, 진동 방지를 위해서 변이가 적은, 위치가 적은 곳에 이게 아니고요. 팽창 수축을 해서 이동이 되는 곳에 자유롭게 팽창 수축은 되는데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롤러 서포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천장 쪽에 매달아 놓는 건 다 행거라고 합니다. 행거. 높이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일정한 콘스탄트, 일정한 행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진동이 있는 것은 스프링으로 매달아 놓습니다. 스프링 행거. 그 다음에 관이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의 관을 받치기 위해서 넓은 판으로 받치는 거 리지드 행거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리지드 행거는 전체적으로 관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서 턴 벌크를 돌려서 요 사이가 쪼여지거나 풀어지거나 해서 높낮이가 이렇게 경사를 잡아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에는 넓은 판으로 받쳐주는 리지드 서포트, 스프링으로 받쳐주는 스프링 서포트. 그리고 롤러 서포트는 이런 롤러 모양의 관을 얹어서 관이 팽창 수축, 이동을 하되 높이는 똑같이 그냥 맞춰주는 형태. 이게 롤러 서포트고요. 파이프 슈는 그린 것처럼 엘보처럼 신발을 신기고 밑에다가 받쳐서 구두굽처럼 파이프에 신발을 신겨놨다. 이래서 파이프 슈, 파이프 신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 54번. 보일러의 운전이 끝난 후에 조치사항으로서 잘못된 거. 끝난 후입니다. 유리사용 보일러의 경우에 연료 계통의 스톱 밸브, 그러니까 연료를 차단한다는 거죠. 닫고 버너를 청소를 한다. 연소 실내에 잔류된 남아있는 열로 인해서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혹시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해 본다. 3번 압력계에 지시하는 압력과 수면계 또 표준 수면 높이를 확인해 둔다. 그 다음에 미리 예열하기 위한 용도로 연료를 논에다가 약간 넣어둔다. 안 되죠. 다음날 점화할 때 이거 미연소 가스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겠죠. 폭발. 이런 사고를 유발하는 거죠.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5번부터는 법규 관련 문제입니다. 에너지법에 의해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NF법에서 지역별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주행적으로 산업통상자무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56번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구성으로서 맞는 것.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그리고 20명 이내의 위원 이렇게 돼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심의 위원장은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원에 관련된 장관이 하겠죠. 자, 57번.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에너지의 수요 공급 안정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에너지의 배급, 에너지의 또 비축과 저장, 에너지의 양도 양수를 제한시키다든지 또는 금지, 그 다음에 주요 공급자별로 에너지를 할당을 미리 시켜준다. 너무 부족할 때. 산업별이 아니고 지역별로. 산업은 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업별이 아니고 지역별로 주요 공급자별 에너지 할당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8번.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이건 폐지됐다고 그랬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 관리 및 필요 조치 사항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 오른 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축산 분야고요. 환경부는 폐기물에 연관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건물교통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 분야죠. 사실은 이제 이 법은 폐지됐지만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9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상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가 퇴직했어요. 그런 경우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이거 의무입니다. 그런데 선임한 사실 신고하는 거, 보고해 주는 거, 이것은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새로운 선임자, 새로운 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은 퇴직하기 전에, 이전에 채용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임하지 않으면은. 자, 마지막 문제 60번입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에서 자격에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범위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옳지 않는 거. 뭐 온수 발생 보일러, 열매체 가열 보일러서 용량이 581.5kW. 이 킬로와트로 고쳐서 이렇고요. 열량으로 굳이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860kcal 해보면 됩니다. 자, 3번 최고 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면서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인 증기보일러. 완전히 소형이죠. 그 다음에 기타 압력용기. 압력용기는 버너가 부착되지 않는 단순하게 고온 고압의 유체를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용량이 15톤이다? 아니에요. 기능사와 산업기사와 기사나 기능장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데요. 15톤이면은 산업기사입니다. 용량 30톤 초과인 보일러는 기사나 기능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0톤 초과에서 30톤까지, 30톤 이하면은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톤 이하일 때만 기능사가 됩니다. 이건 경력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능사 경력 30년 되어도 10톤 이하입니다. 자격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셔야 되겠죠. 자, 이상 마지막 60번까지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